이 영상에서는 지난 한 주 동안 사람들이 가장 주목했던 두 가지 문제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노년기의 남성과 여성 간의 관계에 대해 더욱 직관적인 시각을 제공하고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심리적 행동에 대해 살펴보길 바랍니다. 일부 65세 이상의 남성들이 여성을 찾는 이유는 오직 이 목적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 이름은 예은이고 올해 58세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니 남자는 누구나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에 큰 희망을 품고 시작했지만 그것은 눈물로 얼룩진 날들의 시작이었습니다. 제 첫 남편은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화가 날 때마다 고함을 지르고 무자비하게 저를 때렸습니다. 저희 집은 가난했고 부모님은 힘이 없어서 딸이 학대를 당하는 것을 그저 묵묵히 지켜볼 뿐 저를 보호해줄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 압박감은 제 삶을 옥죄었고 저는 164cm의 키에도 몸무게가 41kg으로 줄어들 만큼 두렵고 괴로웠습니다. 저는 이 결혼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빈손으로 떠나더라도 상관없었습니다. 심지어 무릎을 꿇고 이혼을 간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는 저를 때리며 마치 자신만의 감옥에 저를 가둔 듯한 행동을 했습니다. 결혼 2년 차의 딸이 태어났을 때 저는 떠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린 딸을 두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고통을 참으며 이 비참한 결혼 생활에 갇힌 채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제가 41세가 되었을 때 남편에게 애인이 생겼습니다. 그는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결국 저를 놓아주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아무런 재산도 가져가지 못했지만 대신 15살이 된 딸을 떠맡아야 했습니다. 그의 애인은 딸을 맡기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낡은 집을 떠나 도시로 이사했고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습니다. 딸을 위해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가사 도우미, 건설 현장에서 벽돌 나르기, 심지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임시직도 맡았습니다. 그 시절 저는 제 행복에 대해 생각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또다시 잘못된 사람을 선택하면 딸이 상처받을까 두려웠습니다. 딸이 성장해 가정을 이루었을 때 저는 마침내 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중매를 통해 저보다 5살 많은 시호 씨를 만났습니다. 당시 저는 44세였고 하루 10시간 넘게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한 달에 겨우 35만 원을 벌고 있었습니다. 시호 씨는 저를 안타깝게 여겼고 저를 돌봐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그의 설득에 저는 일을 그만두고 그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시호 씨의 집은 넓었고 저는 집세를 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는 매달 32만 원을 생활비로 주었고 그 돈으로 식비부터 전기세까지 해결해야 했습니다. 적은 돈이었지만 이전처럼 힘든 육체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요리와 집안일에 정성을 다하며 그를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처음엔 평온한 삶이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항상 미소를 띠며 화내지 않았고 저를 친절히 대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따뜻함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는 제가 만든 음식을 비난하고 제 옷차림을 흉보고 그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의 마음이 이미 저를 떠난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시우 씨는 다른 여자가 생겼고 우리는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나가라고 했을 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짐을 챙겨 한때 신뢰를 걸었던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우 씨의 집을 나와 저는 작은 방을 빌려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은 외로웠지만 드물게 느껴지는 평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처럼 저는 12살 연상인 현우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오랜 직장 생활 끝에 은퇴한 분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현우 씨는 저를 레스토랑에 초대했습니다. 맛있는 음식, 따뜻한 조명, 그리고 계산을 넉넉하게 처리하는 그의 모습이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긴 고통의 세월 끝에 저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강렬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우 씨의 관대함과 친절함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우 씨는 우리의 관계를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살아보면서 서로를 더 이해한 뒤에 결혼 문제를 생각해보죠. 저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다가 유일하게 제게 잘해주는 이 남자를 잃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문서도, 어떤 구속도 없이 그와 함께 사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현우 씨는 한 달에 38만 원의 연금을 받았지만 생활비로 제게 준 돈은 22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연금 대부분은 술을 사는 데 쓰였습니다. 함께 사는 동안 제 주요 일과는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고 빨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음식을 가리지 않고 불평하지도 않았지만 빠듯한 재정 때문에 저는 매번 돈을 꼼꼼히 계산해야 했습니다. 하루 3끼 모두 제가 직접 준비해야 했고 가장 단순한 음식을 만들 때조차 지출을 심사숙고해야 했습니다. 특히 과일이나 신선한 재료를 사고 싶을 때는 오래 고민해야 했습니다. 첫 여름은 하나의 시련처럼 지나갔습니다. 기온이 40도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현우 씨는 에어컨을 틀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풍기 아래에서 반바지를 입고 편히 앉아 말했습니다. 하나도 안 덥구먼.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여성으로서 저는 적절한 옷차림을 해야 했고 좁은 부엌에서 찌는 듯한 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방 안의 온도는 말 그대로 찜통 같았습니다. 땀이 뚝뚝 흐르고 몸이 지쳐갔지만 제가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에어컨을 켜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공주님이라도 된 줄 아나? 공주처럼 살고 싶으면 직접 돈 내고 틀어. 그 말은 마치 찬물을 끼얹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혼자 살 때는 아무리 가난해도 더운 여름엔 에어컨을 틀거나 추운 겨울엔 난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우 씨와 함께 살면서 저는 편안함을 잃었을 뿐 아니라 제 자존심마저 짓밟힌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같이 산 지 1년도 되지 않아 저는 더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적은 생활비, 그의 냉담함, 그리고 이기적인 생활 방식은 함께 사는 것을 짐으로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짐을 정리하며 이별을 고했습니다. 제가 떠나던 날 현우 씨는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는 텅 빈 눈빛으로 저를 조용히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저를 그저 그의 삶을 지나가는 한 여자라고 생각했을 뿐 붙잡을 가치가 없는 존재로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2번의 동거 생활이 실망으로 끝나고 저는 남자들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저는 제 삶에 들어온 남자들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무료로 집안일을 다 해줄 여자를 원했을 뿐 동반자를 찾으려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깨달았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가 얼마나 가까이에 있더라도 절대 당신을 진심으로 잘 대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저는 이제 남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평생 혼자 살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중 도윤 씨가 나타났고
제 결심은 흔들렸습니다. 도윤 씨는 이전의 두 남자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는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행동으로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요리를 요구하기는커녕 직접 요리를 해주었습니다. 퇴직한 교사였던 도윤 씨는 매달 80만 원에서 90만 원의 안정적인 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과거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도윤 씨는 공감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태껏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집안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즐겁게 사세요. 모든 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심지어 매달 20만 원의 용돈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의 말은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마침내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도윤 씨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직접 모든 집안일을 했고 매달 정기적으로 용돈을 건넸습니다. 저는 지난 세월의 풍파를 뒤로하고 마침내 평화를 얻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다시금 저를 막다른 길로 내몰았습니다. 어느 날 밤 화장실로 가던 중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더니 의사는 뇌졸중 초기 증상이라고 진단하며 재발할 경우 마비가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두려움에 휩싸여 밤새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윤 씨가 예전처럼 따뜻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를 위로하기는커녕 조용히 다른 방으로 옮겨 혼자 잠을 자더니 그 이후로는 집안일도 하지 않고 용돈도 끊었습니다. 그는 건강이 좋지 않다며 모든 것을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마음이 더는 저와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억지로 붙잡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에 짐을 챙기고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떠나기 직전 도윤 씨는 저를 비난했습니다. 당신이 건강 상태를 숨기고 나를 속였잖아. 내 돈과 내 마음을 낭비했어.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제 병을 미리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저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아무런 애정도 남지 않은 사람에게 해명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는 또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마음이 여전히 무겁습니다. 올해 저는 겨우 58살입니다. 남은 인생을 생각하면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3번의 쓰라린 실패를 겪은 뒤로 남자에게는 더는 기대를 품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가혹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자들은 점점 계산적이고 이기적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여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여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여성이 그들에게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면 아무런 망설임 없이 떠나버립니다. 그런 사람을 왜 굳이 찾아야 할까요? 제가 말한 것이 여러분도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반대로 2부 65세 이상의 남성들이 여성을 찾는 이유는 오직 이 목적 때문입니다. 노년기에 특히 이용당하지 않기 위한 10가지 방법. 오늘 우리는 흥미롭고 깊이 있는 질문 하나를 함께 탐구해 볼 것입니다. 왜 나이가 들어도 여성들은 여전히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찾고자 하는 것일까요? 3명의 인생을 많이 경험한 할머니들이 자신의 진실되고 감동적인 속마음을 들려주었습니다. 아마 많은 여성들이 공통된 꿈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따뜻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소망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 소망은 전혀 퇴색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가족이란 단지 거주 공간이 아니다. 바쁜 삶 속에서 마음을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한때 집안 가득 웃음이 울려 퍼지고 매일 아침 부드러운 햇살 아래 함께 아침 식사를 즐기며 사랑과 배려가 한 줄기 미풍처럼 퍼져나가는 집을 꿈꾸었습니다. 그 속에서 삶의 작은 순간들마저 따뜻하게 채색되는 것을 바랐습니다.
삶의 흐름 속에서 그들은 아내이자 어머니가 되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포근하고 사랑이 넘치는 집에 대한 갈망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편과 자녀를 위해 진심을 다해 가정을 꾸리고 보살피며 헌신해왔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그들 마음에는 여전히 손을 잡고 함께 나이 들어가며 일상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이해할 수 있는 동반자에 대한 소망이 가득합니다. 그들에게 있어 따뜻한 집은 단순한 거처가 아닌 고독을 극복하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원천이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었음에도 왜 여전히 동반자를 찾고 싶어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세 명의 연로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할머니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오랜 세월이 흐른 뒤 홀로 지내왔습니다. 남편과 헤어진 지 어느덧 8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고 있고 할머니는 한때 자녀들과 함께 지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와의 생활 방식은 빠르고 사고방식이 달라 의견을 나누거나 조언을 하면 자녀들이 불편해할까 염려되어 속으로만 간직해야 했습니다. 마음이 더 무거워졌고 결국 고향으로 내려가 혼자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자녀들과 손주들은 명절에나 한 번씩 찾아와 주기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고요 속에서 고독함이 밀려들어 할머니의 마음을 더욱 쓸쓸하게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독이 늘어가고 혹시 어느 날 잠결에 세상을 떠난다면 아무도 며칠 동안 알아채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할머니의 삶은 점차 지루하고 단조로워졌고 매일이 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조용히 아침을 준비해 혼자 식사하고 가끔 자녀들과 영상통화를 하거나 산책을 나갔습니다. 가끔 이웃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지만 금방 다시 고요함으로 돌아가 하루하루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할머니는 속마음을 나눌 누군가와 함께 매일의 의미를 만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그저 외로운 기다림으로만 흘러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할머니는 단지 일상을 함께 나누고 소소한 이야기로 외로움을 덜어줄 친구가 필요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어머니의 이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자녀들은 혹시라도 어머니가 누군가에게 이용당할까 봐 염려되어 어머니가 새로운 친구를 찾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며 자신도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지만 할머니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나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할 수 있는 동반자였습니다. 할머니는 소소한 지출이 필요할지라도 진심을 다해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모든 것을 인연에 맡기고 언젠가 운명적으로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70을 넘긴 나이에 얼마 전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새로운 인연을 만나 지금은 새 남편과 함께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집안일을 함께하고 식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며 여행도 다니며 즐겁고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자녀들 역시 어머니가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동반자가 생긴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새 남편은 진심으로 김 할머니를 사랑해 주었고 이로 인해 할머니는 큰 기쁨과 활력을 얻었습니다. 남편의 자녀들도 할머니를 존중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김 할머니는 그 어느 때보다 젊고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김 할머니는 평생 농사에 헌신했지만 자녀들은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 이르러 농촌과 도시 생활의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고 건강이 좋은 편이라 자녀들의 생활에 폐를 끼치지 않으려 합니다. 자녀들은 매달 용돈과 선물을 보내주며 어머니가 외롭지 않기를 바랍니다. 낮 동안에는 괜찮지만 밤이 되면 할머니의 마음에 공허함이 밀려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저녁 남편과 산책을 나가고 영화를 보거나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작은 집안일도 함께 나누며 짐이 아닌 삶의 기쁨으로 여겼기에 할머니는 남편이 있을 때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떠난 후 삶의 원동력을 잃고 급격히 나이가 든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녀들은 늘 어머니를 걱정하며 함께 살자고 권유했지만 김 할머니는 자녀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했습니다. 이에 자녀들은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이웃에게 할머니가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남편과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을 가슴에 간직하며 외로운 시간을 견뎌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동반자를 만나고 싶은 소망이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이 소망을 받아들일지 혹은 사회가 비웃고 평가할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 나이에 모든 것을 새로 바꾸고 싶지 않아 결국 모든 것을 인연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어도 동반자를 찾고자 하는 소망은 아주 자연스럽고 정당한 욕구입니다. 어르신들도 사랑받고 싶고 감정을 나누고 싶으며 사랑 안에서 행복을 찾고자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연결되고 사랑받기를 원하며 하루하루를 함께 걸어갈 동반자를 꿈꿉니다. 사랑에는 나이의 경계가 없으며 사회의 편견이 오히려 그들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이 정말로 부모님을 생각한다면 부모님의 이 같은 소망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머니가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나 평생의 동반자로 함께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부모님에게 소중한 정신적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부모님의 심리적, 육체적 욕구를 채우고 삶에 더 큰 의미와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만남 서비스의 사기 위험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헌신해 왔듯이 이제는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해 부모님께 안전하고 평온한 삶을 드려야 합니다. 모든 자녀의 가장 큰 바람은 부모님이 사랑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기에 이를 위해 부모님의 소망과 안전을 함께 지켜드려야 합니다. 저는 올해 53이 되었습니다. 제 남편은 제가 28살이던 해에 중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당시 13살이던 아들과 저만 남겨두고 갔습니다. 우리는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했었는데 남편이 떠난 후 저는 홀로 그 일을 이어갔습니다. 새해가 지나고 저는 인터넷을 통해 조씨라는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는 저보다 9살 많고 고등학교 교사였으며 아내를 잃고 현재 대학에 다니는 딸을 둔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사를 존경했고 교단에 서는 것이 꿈이었기에 조씨의 진심, 지혜, 그리고 소중한 인품에 매료되었습니다. 우리는 석 달 동안 인터넷으로 대화를 나누다가 드디어 오프라인에서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만남 이후 저는 그에게 깊은 애정을 느꼈고 그 역시 저를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듯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와 제가 같은 도시에 살지 않는다는 것이었지만 그가 저를 위해 차를 사서라도 자주 찾아오겠다고 제안했습니다. 300km의 거리는 그의 의지 덕분에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았고 그는 차로 2시간 만에 저를 보러 올 수 있었습니다. 그의 약속은 저를 크게 감동시켰고 우리는 함께할 미래에 대한 기대를 더욱 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그는 차를 몰고 저를 만나러 왔고 함께 평온한 하루를 보내거나 제가 가게를 볼 때 도와주곤 했습니다. 일요일 오후에야 그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1년이 지나고 자녀들 모두 우리를 축복해주자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미 한 번의 이별을 겪은 우리였기에 결혼식은 단출하게 금반지 한 쌍과 100만 원의 작은 축의금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당시 그는 아직 은퇴 전이라 함께 살 수 없었고 저는 가게를 운영해야 했기에 주말마다 만나며 각자의 삶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하루만 머물렀지만 점차 이틀로 늘어나고
긴 휴일에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도 했습니다. 떨어져 지내면서도 주말마다 만나는 결혼 생활은 우리 사이를 늘 새롭게 해주었고, 일상의 습관에 지치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10년이 흐른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행복하고 깊이 이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떨어져 지낸 덕에 남편은 생활비 부담이 크지 않았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식재료나 먹거리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저는 바쁘고 그는 요리에 익숙하지 않아 주로 외식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짧기에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잡다한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단순한 생활이 우리를 더욱 기쁘게 하고 서로의 유대감을 깊게 하여 일상의 소소한 문제들에 얽매이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남편의 딸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고, 결혼식이나 출산 같은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는 100만 원을 축하금으로 보내며 그녀가 저의 관심을 느끼길 바랐습니다. 이제 제 아들도 29이 되어 대학원을 마쳤지만 아직 연인이 없습니다. 남편이 은퇴를 하고 저와 함께 살기로 하면서 우리의 생활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매주 떨어져 지내지 않고 남편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듭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가게 일을 나누며 더 따뜻하고 여유로운 삶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남편은 가게 일에 도움을 주는 것에 매우 의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교사 생활을 해온 그의 고지식한 성격 탓인지 손님이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할 때마다 훈계를 하려 했습니다. 단골 손님 중 일부는 불편함을 느끼고 점점 발길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저는 남편에게 조금 더 부드럽고 인내심 있게 대하며 손님은 왕이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꾸겠다고 약속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한 번은 어떤 이유로 손님에게 언성을 높였고 그의 얼굴이 화가 나서 붉어진 모습을 보고 있자니 그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를 더 이상 가게에 나오지 않게 하고 집에서 요리나 청소 같은 가벼운 집안일을 하도록 권유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둘 다에게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불만 없이 가사 일을 맡겠다고 했고 저는 계속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그때쯤 우리 아들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매일 저녁 집에 와서 함께 식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집안일을 맡는다고 해도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남편이 청소한 바닥은 여전히 먼지가 남아있고 설거지한 그릇에는 기름기까지 묻어 있었으며 그가 요리한 음식은 제 입맛에 맞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종종 외식을 하거나 집에 와도 컵라면을 먹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남편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은퇴했으니 가게에 나올 필요도 없고 그냥 집안일만 맡아주면 돼요. 그런데 왜 그것조차 제대로 못하시나요?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집안일은 여자의 일이잖아. 나는 평생 교직에 있었고 요리 같은 건 전혀 해본 적이 없어.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르시면 배우시면 되죠. 요즘은 인터넷에 레시피도 많고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남편은 태연히 대꾸했습니다. 나는 요리사가 아니야. 이 나이에 뭘 더 배워야 하나? 흥미도 없는데. 그의 말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아버지가 중병에 걸리셨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80을 넘기셨고 가까이에 사는 동생 부부는 맞벌이라 자주 돌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서 큰 일이 없으니 아버지를 돌봐줄 수 있을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아들에게 집을 마련해줄 계획을 세우며 남편에게 3.200만 원을 지원해달라고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결혼 후 12년 동안 그는 가게 생활비에 거의 보태지 않았습니다.
매년 300만 원씩 계산하더라도 총액이 이미 4천만 원을 넘습니다. 저는 이 부탁이 과한 요구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은퇴 후 매달 100만 원 넘는 연금을 받고 있으니 부담스럽지 않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제 부탁을 듣고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왜 당신 아들 집 마련에 돈을 보태야 하죠? 그 말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대답했습니다. 물론 아들은 제 자식이지만 우리 부부로서 당신은 아버지 역할을 해오셨잖아요. 부모라면 자식을 돕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남편은 단호하게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당신에게는 아들이 있고 나에게는 딸이 있죠. 딸 결혼할 때도 당신은 겨우 100만 원만 주었잖아요. 그의 거절은 저를 궁지에 몰아넣었고 오랫동안 억눌렀던 분노가 결국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결혼한 지 13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당신은 제 집에서 살면서 단 한 푼도 집세를 낸 적이 없어요. 전기, 수도, 식비 같은 생활비 전부를 제가 부담해왔죠. 결혼할 때 당신이 준 것은 금반지 하나와 100만 원뿐이었어요. 이게 정말 남편으로서의 역할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나요? 말을 마친 뒤 저는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은 저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지 13년이 됐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함께 산 시간은 3년 정도에 불과해요. 그동안 제가 직접 장보고 요리하고 집안일을 다 했습니다. 그걸 공짜로 했다고 생각하나요? 저를 무급하인으로 생각한 건가요? 나도 불공평하다고 느낍니다. 제가 아들을 위한 집 마련을 부탁한 일로 인해 우리 관계가 이런 위기에 처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서로가 이익과 책임을 따지기 시작하자 우리는 낯선 사람보다도 더 차갑고 멀어진 관계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결국 오랫동안 쌓여온 갈등이 폭발했고 13년의 결혼 생활은 이혼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돌아보니 이혼의 원인은 단 한 번의 갈등이 아니다. 매일의 사소한 충돌들이 우리의 애정을 서서히 갉아먹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혼 후 저는 공허함 속에서 과거의 세월의 의미를 자문하게 되었고 더 이상 지난 관계에 대해 어떠한 기대도 남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을 떠나며 저는 스스로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 젊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여성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일찍 시작하든 늦게 시작하든 이런 변화는 앞으로의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흔히들 여성은 50대의 앞모습은 여전히 젊어 보이지만 뒷모습은 어머니의 모습이 된다고 합니다. 60대에 접어들면 노화의 흔적이 더욱 뚜렷해지며 우리는 이를 되돌릴 수는 없어도 시간의 발걸음을 늦추어 삶을 충만하게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젊고 행복하게 사는 여성들에게 배운 5가지 비결을 공유합니다. 첫째, 규칙적인 식습관입니다. 적게 먹고 제대로 먹는 것이 건강과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기초입니다. 연세가 많은 한 선생님께서 이렇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배가 부를 때까지 먹지 말고 적당히 먹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에요. 젊었을 때 저는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며 체중이 급격히 불어났고 얼굴도 동그랗게 변했습니다. 이후 식사량을 조절하고 주말마다 간헐적 단식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배고픔을 참기 어려워 계속 음식을 찾게 되었지만 오후 5시 이후로는 식사를 자제하려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몸무게가 서서히 줄었고 허리는 여전히 조금 남아있지만 몸이 가벼워지고 건강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둘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은 여성에게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미용 제품입니다. 깊은 잠을 자려면 걱정거리와 불필요한 생각들을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남편의 작은 실수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그들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를 위한 휴식 시간을 갖고 진정한 휴식을 누려보세요. 숙면을 취하면 에너지가 재충전되고 젊음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독서와 자연과의 교류입니다. 시간이 있을 때 책 속에 빠져보거나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는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영혼을 가꾸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은퇴 후에는 무엇보다 내면의 평온과 풍요로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서는 자신을 돌아보고 발견하는 기회를 주고, 자연은 마음을 치유하며 생각을 넓혀줍니다. 저는 한 스승님이 남기신 말이 기억납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치는 마음속의 평온함과 자신감이다라고 하셨죠. 넷째,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지나치게 아끼려다 자신의 필요를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쁜 옷 한 벌이나 아름다운 장신구를 스스로에게 선물하세요. 누구에게 증명할 필요는 없고 오직 자신의 행복과 자신감을 위해서입니다. 스스로에게 좋은 것을 선물하는 것은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삶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행복하고 젊은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했으며 은퇴 후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롭게 느끼게 했습니다. 여성은 자기 자신에게 가치를 부여할 줄 알아야 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새 옷 한 벌이든 예쁜 장신구든 자신에게 투자하세요. 여성은 꽃과 같아서 스스로를 시들게 하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고 은퇴해서도 여전히 멋진 옷을 입고 장신구를 착용하며 자신을 잘 가꿔야 합니다. 지나치게 절약하여 장신구 하나 없는 삶을 본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성이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할 줄 알 때 비로소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주변의 작은 일들에 마음을 쓰지 않게 됩니다. 가족을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선 먼저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섯째, 꾸준한 운동과 마음의 수양입니다. 은퇴 후에는 외모를 가꾸고 내면의 깊이를 키우는 것이 여성들이 더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열쇠입니다.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꾸릴 줄 아는 여성들은 운동과 외모 관리에 신경 쓰고 늘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자신을 더욱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의 에너지를 전파합니다. 내면을 소중히 여기는 여성은 평안과 여유를 찾으며 책을 읽거나 글을 쓰고 영화를 보거나 차를 즐기고 집안일을 하거나 산책을 즐깁니다. 단순히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다양한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유지합니다. 여성의 품격은 외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매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하는 태도에서 빛이 납니다. 그것은 부드러운 목소리, 우아한 걸음걸이, 자연스러운 품위 속에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부정적인 것들과 사람들을 멀리하고 나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상황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나만의 긍정적 에너지를 지키고 소중히 여기며 번거로운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은 때로 날카로운 칼처럼 우리 마음에 상처를 남기기도 하지만 위의 5가지 원칙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늦출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가꾸고 평온하며 우아하게 사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성 여러분, 함께 5가지 원칙을 실천하며 세월 속에서도 청춘과 생기를 오래 간직합시다.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작은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영감을 주길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일 함께하며 더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 나가요. 이곳에서 우리는 지혜의 흐름을 따라 함께 성장해 갑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